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제21회 주택관리사 민법 시험이 끝났습니다. 잘 보셨죠? 우리 선생님들이 이 시험을 갖다 이렇게 딱 보고 나셨을 때요, 어떤 느낌을 갖다가 이렇게 받으셨는지 굉장히 궁금하지만, 민법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공부를 했다가 한 부분에서 전부 다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 다시 한번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금년도 시험은요, 우리 선생님들이 제가 보내드린 숙제 지문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전공 모의고사하고, 그 다음에 동영 모의고사의 문제를 갖다가 꾸준히 풀으셨다고 한다면, 아무리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하 75점 이상은 다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못한다라는 전제 하에서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년도에 이렇게 고생을 했다가 많이 하시고, 민법만큼은 충분히 75점 이상은 다 맞으셨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고생을 하셨고요. 문제를 갖다가 한번 분석을 하고 풀이를 갖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 시험이요. 민법 총칙 24문제가 나오죠. 민법 총칙 24문제가 나오는데, 이 24문제 가운데서 민법 제1조 법원에 관해서 한 문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신의 성실의 원칙, 신의 측에 관해서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의 주체로서 자연인하고 법인 있죠. 자연인하고 법인에 관해서 역시 8문제를 갖다 이렇게 출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 자연인에 관해서 4문제가 나오고, 법인 단체에 관해서 4문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에 관해서 2문제를 출제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 법률행위에 관련해서, 이 법률행위에 관련해서 여기서 10문제를 갖다가 출제를 해줬고, 그 다음에 소멸시효와 관련해 가지고 2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금년도 출제는요, 그 정해진 룰을 갖다가 아주 명확하게 지켜준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 물권에 관해서 8문제가 나왔는데요, 총론에서 2개, 강론에서 6개 나와서 8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채권 총칙에서 2개, 채권 강론에서 6개에서 8문제. 그래서 출제는요, 아주 그 정해진 룰을 갖다가 잘 지켜줬던 그런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도요, 공부를 했다가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는요, 교과서를 갖다가 잘 정리하시고 지문 정리하셨다, 숙제를 갖다 잘하셨다, 특히 숙제를 잘하신 분들이 점수를 갖다가 많이 얻으셨을 겁니다. 자, 풀이를 갖다 한번 하겠습니다. A형 문제집니다. A형 문제집. 1번,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죠.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 행위에 있어서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이고, 그 다음 2번, 법원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민사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제1조는요,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민법 제1조의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기 때문에 국회 재정법뿐만 아니라 명령, 규칙, 조약, 조례 전부 다 포함된다 그랬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민사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다. 3번 틀렸고요. 그 다음 3번, 민법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이죠. 저당권은 한 필지인 토지의 일부에도 분필하지 않은 상태로 설정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한 필 토지의 일부는 독립된 등기부가 없으니까 이때 한 필 토지의 일부는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당권 설정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고요. 그 다음 4번 문제, 권리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죠. 운전자갑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모가 충격되어 태아가 사산된 경우, 태아가 사산이 돼버리면 출생이라고 한 단계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출생이라고 한 단계를 거치지 못하게 되면 사람이었던 적이 없으니까 이때는 정지조건설에 의하든 해제조건설에 의하든 어떠한 경우에도 태아는 권리 능력을 취득할 수 없게 돼버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불제대 유예에 관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산이 되었을 때에는 어머니는 태아의 불법행위자 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속받아서 불법행위자 갑에게 행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죠. 그 다음 5번 문제입니다.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죠.
부재자의 후순위 재산 상속인은 선순위 재산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업 시간에요.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재자 재산 관리도 청구할 수가 없고 실종 선고 청구도 못하고 실종 선고 취소 청구도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민법은요. 선순위 상속인이 모든 것을 갖다가 독식하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재자 재산관리 청구도 못한다. 실종선고 청구도 못한다. 실종선고 취소 청구도 할 수가 없다. 수업 시간에 많이 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 6번 문제.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청산인은 법인의 대표기관이므로 그 직무에 관해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우리는 법인의 불법행위에 관해서는 민법 제35조 제1항에 요건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 대표기관이 그 직무에 관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는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대표기관의 명칭이 중요한데요. 대표기관은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직무대행자, 사실상 대표자. 따라서 청산인도 법인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그 직무에 관해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답은 1번이죠. 그 다음 7번.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법인의 이사는 법인의 재반 사무 처리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법인 대표기관은요, 법인 대표기관은 법인과의 사이에서 위임 계약과 유사한 약속 관계가 존재합니다. 약속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때 특별한 행위, 그 특정한 행위를 갖다가 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 포괄적으로 권한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대표기관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갖다가 대신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특정한 행위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권한을 갖다가 위임하는 것은 법인에 대해서 무효가 된다. 무효.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입니다. 법인에 관한 다음 민법 규정 중 비법인 사단에 유추 적용할 수 없는 것은 답은 1번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이 문제가 3번 반복이 됐기 때문에 이거 우리한테도 나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법인과 비법인 사단에 있어서는 문제가 생기면 어떤 걸 갖다 적용할 것이냐. 그래서 비법인 사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1차적으로 그 내부 사정에서는 정관 규정이 하게 되고 정관에 정함이 없다고 한다면 2차적으로 민법 사단법인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그랬어요. 근데요. 이때 비법인 사단에 대해서 민법 사단법인 규정을 따가 유추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따라 전부 다 적용하는 게 아니고 설립 등기를 전제로 한 것은 비법인 사단에 적용하지 못하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이 규정은요. 법인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비법인 사단에는 적용할 여지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법인 이사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면 내부적으로 효력이 있고 내부적으로 효력이 있으니까 대외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립 등기 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하지 않으면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요건 법인에만 적용이 되고 비법인 단체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왜? 비법인 단체는 설립 등기가 없으니까 대표권 제한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표권 제한을 따라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따라서 비법인 단체의 대표자가 대표권 제한을 했다가 정관에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비법인 단체의 대표자 대표권 제한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에는 그때는 당연히 비법인 단체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대표권 제한을 했다가 등기하지 않으면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이 규정은 비법인 단체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고요. 그 다음 9번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게 결의권을 갖다가 주거나 행사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관으로 서면 통지한데 대리권 출석한데 금지하는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서면 통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대리인 출석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규정이 없을 때에는 서면 통지도 가능하고 대리인 출석도 가능하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 그 다음 10번 피성년 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이죠. 성년 후견 종료의 심판이 있으면 피성년 후견인은
지금부터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의 능력을 회복하기 때문에 성년후견 종료 심판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있는 것이지 되돌아가서 처음으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3번이 맞는 거예요. 1번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 2번 가정법원은 본인 등 일정한 자의 청구에서 심판을 하는 것이지 절대로 직권에 의해서 심판 개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법원의 전속 권한인데요, 성년후견 개시가 됐든 한정후견 개시가 됐든 이러한 것들은요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직권으로는 할 수가 없고 반드시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그 다음에요 일정한 후견인, 일정한 후견 감독인, 그 다음에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이렇게 청구가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직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4번 피성년 후견인이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했을 때, 자 속임수라고 하는 걸 갖다가 어떠한 용도로 썼는지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능력자인 것으로서 속임수를 쓰게 되면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전부 다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능력자로 믿게 했을 때에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전부 다 취소할 수가 없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 그 다음 5번 피성년 후견인이 법정대리인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얻은 부동산의 매도 행위에 이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당연히 취소할 수가 있답니다.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대리인 성년 후견인은요 재산행위에 관해서는 동의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락을 내줄 테니까 네가 가서 매매하고 와, 이렇게 허락을 받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여전히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왜? 법정대리인한테 동의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전히 취소할 수가 있다. 그 다음 11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죠. 온천에 관한 권리, 온천권이죠. 온천권은요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온천수 이러한 것들은 토지의 구성 부분이기 때문에 별개의 독립한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 다음 12번 주물과 중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상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타인 소유의 전화 설비가 부속된 경우 저당권의 효력은 그 전화 설비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종물이 되기 위한 요건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종물은요 주물의 상용에 제공이 돼야 돼요. 주물의 상용에 제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본질적 효용과 관련이 없으면 요거는 종물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주물의 상용에 제공이 될 것, 그 다음에 반드시 독립한 물건일 것, 그 다음에요 장소적으로 서로 밀접하고 있을 것, 그 다음에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 주물 소유자 자신의 물건을 갖다가 부속시켜야 돼요. 따라서 여기는 주물 소유자의 물건이 아니죠. 타인 소유의 전화설비니까 이때 전화설비는 건물 소유자께 아니고 타인의 물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종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화 교환 설비라든가 전화 설비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 그 다음 13번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답은 2번이죠. 자, 승계취득이라고 하는 건요 앞선 권리자로부터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자로부터 권리자가 넘겨받아서 앞선 권리자가 권리를 잃어버리는 걸 우리는 이전적 승계라고 하고, 이전적 승계는요 매매, 교환, 증여와 같은 특정 승계가 있고 상속과 합병과 같은 특별 승계가 있죠. 그래서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 승계로서 승계 취득에 해당하는 겁니다. 답은 2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14번 갑은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이라고 한 사람이 자신의 X토지를 갖다가 을에게 팔기로 매매계약을 체결을 한 거죠. 이때 매도인 갑하고 매수인 을은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지번을 착각을 해가지고 당사자가 약정한 X토지가 아닌 갑 소유의 Y토지로 잘못 표시했어요. 무슨 원칙? 오표시 무해의 원칙입니다. 그 매도인 갑은 Y토지에 관해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매수인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서 X토지를 갖다가 팔기로 약속을 해놓고 Y토지 등기를 넘겨준 거죠. 그러면 두 사람은 이미 계약서 쓰기 전에 X토지에 대해서 청약과 승낙 의사의 합치가 존재했으니까 이때에는 잘못 표시된 Y토지에 대한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고 표시되지 않은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겁니다. 따라서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가 아니고 X토지에 대해서 유효가 확정된 겁니다. 1번 틀렸고, 그 다음 2번 Y토지에 관한 을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당연히 원인 무효니까 무효죠? 무효. 그 다음 오표시 무효의 원칙은 자연적 해석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차고 취소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미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때 갑이 됐든 을이 됐든 쌍방 당사자는 차고 취소를 할 수가 없다. 답은 4번이죠. 따라서 매수인들은 갑에게 X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답 4번이고요. 5번 이때 갑은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Y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갑과 을 사이에서는 매매 계약 유효가 확정이 됐으니까 채무 불이행은 존재하지 않고 당연히 X 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이 됐으니까 채무 불이행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 15번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죠.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6포 그랬죠. 자, 그래서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래서 답은 5번이고 16번 반사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은 답 4번이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한 약정. 허위의 진술은요. 초과했느냐 안 했느냐 따질 필요 없이 전부 다 반사질서 무효가 된다 그랬어요. 진실된 증언이 아니고 허위 진술이기 때문에 이건 따질 필요가 없이 전부 다 103조 반사질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7번 갑의 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그 권한 내에서 병과 갑 소유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였다. 다음 중 갑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자 이렇게 대리가 나오면은요 항상 말씀을 드렸죠. 우리 선생님들이 대리관계가 나오면 본인, 대리인, 상대방 이렇게 삼각관계를 갖다가 그려 놓으셔야 돼요. 본인 갑으로부터 대리인을 일정한 권한을 갖다 받아서 본인 갑의 이름으로 상대방 병하고 대리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본인 갑의 이름으로 현명이 됐으니까 발생된 권리와 의무는 직접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요 본인 갑에 대해서 효력이 없는 것 또는 있는 걸 구별하는 것 따라서 갑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 답 5번입니다. 자, 을의 대리권이 소멸했습니다. 을의 대리권이 소멸하게 되면 이때 을이 갖고 있었던 흔적, 외형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위임장이라든가 도장이라든가 권리 관련 서류가 있다고 한다면 이걸 갖다가 회복을 해서 말소를 해야 되는데요. 이걸 그대로 갖고 있다.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흔적이 그대로 남겨져 있으면 상대방 병은요. 위임장 갖고 있네, 권리 관련 서류 갖고 있네, 도장 갖고 있네. 그러면 본인으로부터 권한을 갖고 있는 대리인이 맞겠네. 이렇게 잘못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이때 상대방 병이 과실이 없이 알지 못한 채. 그러면 이때 병은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선의이고 무과실이 돼버리면 이때는요. 당신이 흔적을 갖다 제공하지 않았으니까 대리권이 소멸이 됐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책임지세요. 라고 하는 129조 권한소멸의 표현대리가 성립하죠. 129조 권한소멸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니까 요건을 갖추게 되면 본인 갑은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니까 갑과 병 사이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번 봅니다. 틀려놓은 거 고쳐놔야죠. 대리인 을이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상대방 병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인 을과 상대방 병 사이의 요 관계를 떠올리는 대리행위라고 합니다. 이때 대리행위에 있어서 의사표시에 흠결이 있거나 또는 무효 또는 취소, 하자가 있는 경우 선의, 악의, 과실의 의무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 민법은 116조 1항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 규정이 적용되죠. 따라서 대리인이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대리행위를 또 저지르게 되면 요건 무효가 확정된 거죠. 무효가 확정이 됐으니까 본인에게는 무효가 발생하는 것에 따라서 효력이 없죠. 그 다음 이때 대리인 을과 상대방 병이 서로 통정허위 표시를 저질렀습니다. 가장매매를 저질렀다. 그러면 이때 대리인 을하고 상대방 사이에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가 존재하게 되면 이건 뭐가 돼요? 무효죠. 무효가 확정이 됐으니까 역시 본인 값도 무효를 가져간다. 따라서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고요. 그 다음 3번 대리인 을이 대리권을 남용해서 대리권 남용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우리는 원칙적으로 107조 비진입 표시를 유추 적용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대리권 남용을 저지르게 되면 원칙이 유효,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때는 무효가 되죠. 따라서 대리권 남용을 갖다가 상대방이 알았으니까 이것도 무효. 그 다음 4번 이때 본인 갑이 대리인과 정으로 하여금 공동 대리하도록 그래서 수권행위를 통해서 지시를 했어요. 내가 당신들한테 대리권 주지만 요거 내가 지시한 것만큼은 같이 결정해 주세요. 공동 대리를 통해서 제안을 했는데요. 이때 대리인들이 멋대로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따가 했고
이걸 상대방 병이 이 사실 제한을 알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18번 문제입니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하여 발신주의를 했다고 그러면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죠. 우리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가 적용이 되는데요. 상대방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했다 채택하고 있는 것은 우리 민법에 모두 6가지가 있었죠. 최승현 충격이라고 그랬죠. 최승현 씨가 총 맞으면 그때는 발신주의라고 했어요. 최고에 대한 확답 2개. 그 다음에 채무인수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 연착된 승낙에 대한 지연 통지. 그 다음에 사원총회 소집 통지, 격지자 간 계약에 있어서 승낙의 발신. 해가지고 최승현 충격 6가지인데요. 최고에 대한 확답 2개는요. 무권 대리의 경우의 확답,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가 저지른 법률행위의 확답, 요 확답 2개죠. 따라서 니은과 리을은 발신주의입니다. 그러나 기억번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해제는 형성권이고 형성권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도달주의가 적용이 되죠. 그러면 디귿번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권, 이것도 형성권이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도달주의입니다. 따라서 답은 니은과 리을 3번입니다. 19번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2번이죠. 표현대리가 성립하게 되면 본인이 원인을 갖다가 제공을 했기 때문에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지 과실상계를 갖다가 적용해가지고 책임을 감경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맞고요. 1번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해서 무효라고 한다면 표현대리 법률은 절대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 게 3가지가 있다 그랬죠. 공법행위하고 그 다음에 강행법규 위반행위가 있고 사실행위, 이 3가지는 표현대리는 적용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 3번 유권대리를 냈다가 주장을 했을 때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 주장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고, 그 다음 4번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에 관한 129조 규정은 법정대리나 대리권 소멸에 관해서도 당연히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9조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는 임의 대리에도 적용이 되고 법정대리도 적용이 되고 복대리도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해임된 법인의 대표이사도 적용이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은 대리권 소멸이 되고 나서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도 당연히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 다음 20번 문제입니다.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했습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죠.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부동산을 따라 상대방 을한테 통정의 표시로서 가장매매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가짜로 판 가장매도인과 가장매수인 을 사이에서 그 가장매매 계약은 언제나 무효죠. 언제나 무효니까 이행하기 전이라고 한다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이 됐을 때는요 언제든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짜로 파는 가장매도인 갑하고 가장매수인 을 사이에서 가짜 계약이 체결이 됐으니까 이행하기 전이라면 당연히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때는 채무불이행이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21번 소멸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죠.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채권의 소멸시효는요 계약 체결시로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거예요. 위반행위로부터. 이것이 문제 왜 잘 나오느냐. 이게 법정문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작위를 이유로 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갖다가 금지하는 거죠. 이자를 갖다가 연체하게 되면 내가 원금을 되돌려 받겠습니다. 그러면 연체한 때로부터. 연체를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죠. 그래서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 체결시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22번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이죠. 기한은 당사자 의사표시가 불명확하다. 그러면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답은 1번이 되고 그 다음 23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이죠. 취소가 된 법률행위는 원칙이 소급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을 이루 취소를 하게 되면 취소한 때로부터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죠. 취소한 때로부터 무효가 아니고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1번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 24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연대채무자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이행 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해서도 시효 중단을 하겠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사람에 관한 요령은요,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승계인입니다. 예외적으로 연대채무자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이행 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해서 시효 중단 요령이 있고, 지역권에 있어서 요역지를 공유하고 있을 때 요역지 공유자 가운데 한 사람이 시효 중단을 따가 저지르게 되면 다른 요역지 공유자에게도 시효 중단 요령이 있고, 그 다음에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시효 중단을 했다가 저지르게 되면 그때는 보증인에 대해서도 시효 중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맞습니다. 틀린 거 고쳐놓습니다. 1번 소멸시효는 당사자의 합의에서 단축 경감할 수 있지만 이때 당사자의 합의에서 연장 가중 배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1번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 2번 법원은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가 된지를 갖다가 직권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단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 소멸시효의 기산점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가 주장 증명하는 기산점이 달랐을 때에는 그때는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가 주장 증명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법원도 판단할 수 있어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4번 재판상 청구는 소송이 기각각각 취하가 있게 되면 중단 여력이 없고, 그 다음 5번 주채무가 민사채무고 보증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것. 그럼 주채무 민사채무는 일반 직권이니까 원칙 10년으로 간 거. 그 다음에 보증채무는 상행위니까 5년이 된 거죠. 따라서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보증채무 따라서 5년의 적용을 받는 겁니다. 자, 물건 들어갑니다. 25번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수업 시간에 분명히 나눠드린 그 물건 자료에 들어갔던 것들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우리 갑 소유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뒤 갑과의 합의에 따라서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했다는 경우 그 등기는 실체적 법률 관계에 합치가 되는 거니까 등기는 유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업자 수급인이 자기 재료 가지고 집 지었다. 그러면 별도의 특이하게 쓰면 수급업자, 수급인인 건축업자 소유권이죠. 근데요, 이걸 갖다가 도급인이 내 이름으로 등기해 주세요. 이런 합의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그 합의에 따라서 도급인 이름으로 보존 등기하는 것도 유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건물을 갖다가 건축을 하게 되면 기둥, 지붕, 벽 세 가지 요소를 갖추면 보존 등기와 상관이 없이 건축주 원시 취득입니다. 근데요, 이때 건물은 갑이 건축을 했고 을이라고 한 사람한테 넘겨주기로 했는데요, 이때 합의가 있을 때는 그 합의에 따라서 매수인 을 이름으로 보존 등기하는 것도 유효라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 등기는 유효. 3번이 틀렸죠. 그 다음 26번 물권의 취득을 위해서 등기가 필요한 경우를 때가 모두 고른 것은, 자, 등기가 필요한 것은 법률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요, 원하는 의사 표시에서 부동산 물권 변동이 있을 때는요, 그때는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187조 규정을 보게 되면 등기를 갖다 요하지 않는 게 있죠. 상속이 있는 경우, 공용징수가 있는 경우, 법원에 의한 공경매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요, 형성 판결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기타 법 규정이 있을 때. 따라서 기업본 상속이 있었고, 니은본 경매가 있었고, 디귿본 공용징수 수용이 있었고, 1번 저당권매 경매죠. 경매의 법정상권이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187조 법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이니까 등기를 했다고 요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미음번 토지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죠. 승소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은요, 이행 판결이죠. 형성 판결이 아니고 이행 판결이니까 미음번은 승소를 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소유권 취득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전 등기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1번이 등기가 필요한 거죠. 미음번. 자, 그 다음 27번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이죠. 공사로 인하여 점유를 했다가 방해받은 경우 그 공사가 완성되기 전이라고 한다면 공사 착수 1년이 경과하면 그때는 더 이상 방해, 배제, 재고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공사로 인해 가지고 이때 방해를 받게 되면요, 1년이 지나면 방해, 재고를 청구하지 못하고 1년 되기 전이라고 해도 건물이 완공이 됐을 때에도 방해, 재고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방해, 재고를 청구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 28번 문제입니다. 갑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을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습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완성 동그라미 넣으시고, 따라서 을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한 거죠. 그럴 때 시효가 완성이 되면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그 완성됐다는 사실만 가지고 소유권을 갖다가 취득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전 등기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따지 않으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합니다. 시효 완성 후
제3자 병의 등기 명의인 갑으로부터 그 토지를 갖다가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병 이름으로 등기가 된 지 1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점유 취득주자가 완성된 을은요 등기가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고 반드시 이전 등기해야 돼요. 그래서 기억번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틀렸죠? 기억번 틀렸고 니은번 자 취득시효가 완성된 을 취득시효 주장자죠.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이때 을이라고 한 사람이 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등기 청구를 따라 행사하기 전이라고 한다면 이때는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니은번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 디귿번 제3자 병의 시효 완성설 때가 알았든 몰랐든 따지지 말고 적극 가담이가 없다고 한다면 이때 을은 제3자 병한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가 없다. 디귿번 하나 맞는 거죠. 그 다음 1번 등기 명의인 갑이 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제3자 병에게 처분했더라도 이때 취득 시효 완성된 을은 등기를 갖다 넘겨준 갑에게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 모르고 넘겨줬으니까. 알고도 넘겨주게 되면 이때는 당연히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모르고 넘겨줬을 때는 손해배상 자체를 청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답은 디귿번 하나,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29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 다 같은 표현입니다. 1번 무허가 건물을 위해서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갑이라고 한 사람이 자기 땅에다가 자기 땅 토지 소유권 갖고 있다가 자기 돈 들여서 건물 지었는데 이때 미등기 무허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건물은요 기둥, 지붕, 주, 벽 세 가지 요소만 갖추고 있으면 보존 등기할 필요 없이 건축주 원시 취득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렇게 갑이 자기 땅에다가 미등기 상태에 있는 건물을 갖다가 지어놓고 그리고 저당권 실행이 됐을 때 그러면 그 갑이 갖고 있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든가 기타 법정지상권 다 성립할 여지가 있죠. 그 다음 2번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로 인하여 대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지는 경우 우리가요 관습상 법정지상권은요 매매 기타 원인에 의해서 당사자사에 철거한다는 특약 없이 건물을 가져간 사람한테 인정된다 그랬죠. 따라서 매매가 될 수도 있고 증여가 될 수도 있고 공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 3번 건물만을 갖다가 매수하면서 그 대지에 관한 임대체계를 체결했다. 그러면 갑이라고 한 사람이 토지 건물을 갖고 있는데 을이라고 한 사람이 건물만 매수한다.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해서 철거 특약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다 취득하게 되는데요. 이때 건물을 취득한 자가 별도로 토지 임대체계를 다 체결하게 되면 우리 판례는요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다가 포기한 걸로 본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 답은 4번이죠.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더라도 그중 어느 하나를 처분할 당시에 동일인 소유에 속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갑이 토지 갖고 있고 을이 그 토지를 빌려가지고 을이 건축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할 여지가 없어요. 왜?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분리가 됐으니까. 근데요 이걸 갖다가 갑이 토지 소유자가 을로부터 건물을 샀어요. 건물을 사서 갑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고 한다면 이건 다시 갑 토지 갑의 건물이니까 이때는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은요 반드시 원시적으로 최초 한 사람이 건축할 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때 토지 건물이 분리가 됐을 때 동일한 소유자이기면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맞고요. 5번 갑으로부터 그 소유 대지와 미등기 지상 건물을 양수한 을이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은 상태에서 병에게 대지를 갖다가 매도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그러면 갑이라고 한 사람이 땅하고 미등기 건물 갖고 있는데 을이 땅만 사가지고 땅 토지에 대해서 등기받으면 갑은 매도인으로서 여전히 건물 갖고 있고 토지는 을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건물과 토지가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요. 이때 을이 그 땅에 대해서 병에게 저당권을 갖다가 설정해 줬다. 그래서 또 아닌 병에게 토지를 갖다 매매를 했다. 그럼 이때 토지를 갖다 취득한 병은요 빌려줄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4번 하나만 맞고요. 30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죠.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전세권 설정자라든가 지상권 설정자 빌려주는 사람은요 빌려준 물건에 대해서 유지하고 수선할 의무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가 아니고 빌려 쓰는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에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된다. 답은 2번이죠. 자, 그 다음에요 31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죠. 유치권에 의해서 담보되고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유치권 행사를 했다가 한때부터 중단되지 않죠. 유치권 행사를 해도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를 해도 소멸시효는 절대로 중단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라든가 동시항변권 행사는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중단되지 않습니다. 3번 틀렸고요. 32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이죠. 제3자가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을 갖다가 이미 압류한 경우, 제3자가 압류한 거예요. 이때 채권자인 저당권자는요 스스로 압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같이 변형된 물건에 대해서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물상대위라고 하는 건요 그 저당 담보 목적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 공용징수가 돼서 발생된 보험금이라든가 수용보상금이라든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 이걸 갖다가 저당권 설정자에게 인도되기 전에 압류하기 전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내가 먼저 빼가겠습니다. 우선 변제권 물상대위가 가능하죠. 이때 압류는요 저당권자가 할 수도 있고 제3자가 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따라서 제3자가 압류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 설정자에게 인도되기 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상대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번 저당권은 그 담보한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가 없고, 그 다음 4번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 제3취득자죠. 제3취득자는요 법률상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그 저당권 설정자 의사에 반해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근저당권이 피담보 채권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관해서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의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요 최고 금액의 한도 범위에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32번 3번 하나만 맞고, 그 다음 33번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죠. 채무 이행기한이 없는 경우, 이걸 따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 그러죠. 채무자는 이행 청구를 딱 받은 다음 날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이행 청구를 딱 받은 때로부터 따라서 12월 3일 날 이행 청구가 받았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는 것이지 이길 0시, 그래서 그 다음날 12월 4일 0시부터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행 청구를 딱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 34번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이죠. 채무인수인은 앞선 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458조 조문이고요. 2번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가 있게 되면 원칙적으로 소멸입니다. 왜? 채무자가 갚지 않으니까 채무자를 위해서 보증을 썼거나 채무자를 위해서 담보가 제공이 됐다고 한다면 그 채무가 사라졌으니까 원칙적으로 소멸이죠. 채무인수인이 새롭게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3번 채무인수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 없는 제3자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채무자가 직접 변제하는 게 원칙이죠. 따라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도 변제는 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변제할 수 없으니까 똑같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채무를 인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 4번 제3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약에 의한 채무 인수를 채권자가 승낙한 경우, 승낙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승낙이라고 하는 게 도달이 돼버리면 이때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이 돼버리면 이때는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가 없다. 그 다음 5번 제3자가 채무자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못 갚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받을게요 라고 승낙을 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때로부터 채무 인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 채무 인수 합의가 된 대로 소급하는 거죠. 합의. 따라서 인수 합의시로 소급이 돼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35번입니다.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이죠. 공사업자 수급인의 공사대금이 도급인의 손해배상 채권액을 따 현저히 초과하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은 공사대금 전액에 대해서 하자에 가름한 손해배상 채권액에 의해서 동시행 항변권을 따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업자가 받을 수 있는 공사잔금이 3억 원입니다. 근데요, 이때 도급인이 3억 원을 때 지급해야 되는데 인도받은 물건에 하자가 생긴 거예요. 공사 다시 해. 근데 이때 하자 발생된 공사 대금이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만 동시항변권 주장하는 것이지, 내가 당신한테 공사를 했다 다시 하자 보수 따야 될 비용이 1,000만 원이고 내가 줄 돈이 3억 원이니까 3억 원 전체를 못 줘. 이거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하자 보수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만 동시 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액이 아니죠. 그 다음 36번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죠. 매매 계약이 무효인 경우 또는 취소가 돼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면 이때는 부당이득 반환이 나옵니다. 부당이득 반환이고 이때는 해제에 관한 규정을 다 유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은 선의일 때는 현존이익이고 악의일 때는 이익에다가 이자를 붙이고 손해를 때 배상하기 때문에 무조건 처음부터 선악을 불문하고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야 된다. 이렇게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부당이득 반환은요 해제에 관한 규정을 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제 그러면 원상회복이고 원상회복은 특칙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해제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2번 틀렸죠. 그 다음 7번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이죠. 자, 이 5번은요 우리가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공부한 게 있잖아요. 전부 타인의 월다 매매를 했을 때 선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지만 악의 매수인은 해제만 할 수 있죠. 전타 선외손 악기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타인의 권리를 했다가 매매를 했을 때 매도인이 그걸 다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다 안 매수인, 악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지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전타 선외손 악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고요. 그 다음 38번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죠. 임대인은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지출한 금액이나 가치 증가액을 상환해야 된다. 틀렸죠? 이때 선택은요 빌려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빌려준 사람. 그래서 가치가 증가해서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요 비용을 다 청구해가지고 필요비를 다 선택할 것이냐 유익비를 다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유익비는요 빌려준 자니까 지상권 설정자라든가 전세권 설정자라든가 임대인의 선택에 따른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 39번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이죠. 이것도 우리가 많이 했던 거예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 계약을 때 해지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상대방이 가장 불리한 상황에서 해지를 하게 되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니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죠.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랬어요.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5번이 틀렸고 40번은요 공동불법행위죠. 자, 갑이라고 하는 회사 법인입니다. 갑법인 근무하는 을 이때 법인의 관리감독 부실을 이용해 가지고 직무와 관련해서 제3자 병과 공동으로 불법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법인도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병이라고 하는 그래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이때 정은요 아무나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부진정 연대채무죠. 이때 부진정 연대채무 즉 연대채무가 있었을 때에는 이때는 어떻게 돼요? 연대채무자 가운데 한 사람한테 면제를 해도 다른 연대채무자한테 면제 효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정의 병에게 손해배상 채무 중 5천만 원을 면제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연대채무자한테는 효력이 없으니까 이때 피해자청은 다른 불법행위자 을에게 1억 원의 한도에서 손해배상을 당연히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1번부터 40번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민법은요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처음에 누구한테 수업을 했다가 들어놨느냐, 처음에 누구한테 그 용어의 개념을 갖다 정리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상 기본서를 갖다가 자주 읽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때 불시적으로 이렇게 띄엄띄엄 공부하지 마시고 숨 쉬듯이 제가 보내드린 숙제만 이렇게 하셨다고 한다면요 사실 이거는요 80점 이하로 나오셨다고 한다면 제대로 공부 안 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랜드프로를 통해 가지고 공부하신 많은 분들은요 공부 아주 잘하셨을 거야. 자, 이제 1차 합격을 딱 하셨으니까 2차 합격을 위해서 다시 한번 노력을 했다 경주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합격을 했다 가셔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족발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 자, 고생을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합격하셨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화이팅 할 수 있도록 화이팅!